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휴가 후 복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해 사실상 유임됐습니다. 법무부가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월성 원전 등 정권 사건 수사팀장들을 유임시키면서 신수석 패싱 논란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백신 접종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안동과 예천, 영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축구장 494개 면적을 태우고 진화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캠핑장이나 마을회관으로 피신해 뜬 눈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성범죄로 8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주부터 검거까지 영상을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5년간 건설, 택배, 제조업 분야 9개 대기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108명입니다. 첫 산업재해 청문회에 불려나온 해당 기업 대표들은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미얀마에서 2021년 2월 22일을 의미하는 2222 이른바 5-2 시위에 수백만 명의 총파업으로 동참했습니다. 시위대 4명이 숨진 뒤에도 군부는 무력 진압을 경고했지만 시민들의 민주화 열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는 고개 숙인 CEO를 화두로 제시합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사상 첫 산재 청문회가 열리면서 최정호 포스코 회장 등 9명의 CEO가 불려나와 고개를 숙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지난 5년간 무려 108명이 숨졌거든요. 그런데 사상 최초라는 산재 청문회가 빈축을 샀습니다. 예방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알맹이가 빠진 면박용, 호통치기만 가득한 청문회였거든요. CEO들도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는 말 몇 마디로 끝냈죠. 도대체 왜 부른 걸까요? 사의 표명 이후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아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습니다. 사의 표명의 이유가 됐던 검사 인사와 관련해 무언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첫 소식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으로 거듭 사의 표명을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휴가 기간 사의 의사가 완강했던 신 수석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청와대와 여권 고위 인사의 설득과 임명권자에 대한 항명 구도에 대한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또 신 수석이 휴가 중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검토하고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은 평소처럼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 이어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까지 참석했지만 별다른 대화 없이 정면만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신 수석의 사의 철회로 청와대 내부 갈등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신 수석 거취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정말 신현수 민정수석과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당초 교체될 것으로 보였던 일명 핀셋 인사될 것으로 예상됐던 현 정부 사건 관련 수사팀 대부분이 유임됐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던 팀도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형사 1부장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은 전원 유임됐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사건을 진행 중인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 1부장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이 컸던 만큼 법무부가 이른바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대검 측의 요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나병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박재혁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인권감독관 출신들이 주용됐습니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나 수사 권한을 갖게 됐는데 대검 연구관이 총장을 건너뛰고 법무부 인사로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건 전례가 없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수사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위해 빈자리를 메우는 정도로 검찰 인사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파문까지 일으켰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가 철회되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일단 큰 잡음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동거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 정치부 조창훈 기자와 그 뒷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었습니다. 주말에도 그랬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오진 않았을 것 같고 이유가 있겠죠.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8일 말씀하신 대로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근 직후 나흘간의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 기간 신수석의 전화기는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는데 청와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신수석의 업무 복귀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신수석은 시작이 임박해서야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입장 직후 곧바로 자리로 가 옆자리에 앉는 최재성 정무수석과 잠시 어색한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는 미동도 없이 앞만 응시하는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문 대통령의 설득, 그리고 이렇게 떠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신수석에게도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수석이 딱 업무 복귀를 하는 것과 맞춰서 란 듯이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났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수석의 입김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검찰 후속 인사 과정이 보고가 됐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가 기간에 신수석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중간 인사에 대해 검토를 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검찰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나갔지만 결국 정권 수사팀이 모두 다 자리에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수석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봐도 되겠죠? 네, 정권을 겨냥했거나 정권에 좀 껄끄러운 수사를 담당하던 5명의 부장 검사가 모두 유임됐습니다. 월성 원전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등의 수사 담당자들이 그대로 자리에 남게 된 건데요. 수사를 운전에 빗대어 보면 이번 인사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미 속도를 높여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갑자기 세워서 운전자를 바꾸면 아무리 유능한 운전자가 와도 다시 속도를 붙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새로운 운전자가 초보 운전자라면 제대로 운전을 못할 수도 있겠죠. 네. 즉 이번에 담당자를 바꾸면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늦어지거나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비판이 거세지자 반발 자국 정도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신수석의 사의 철회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조 기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수석이 민정수석직을 계속해서 이행을 할까요? 네, 그 부분은 아직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공식 설명을 한번 보면요. 오늘 신수석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청와대 관계자는 쭉 가든지 교체하든지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신수석의 사의 표명이 계속되자 여당 내 친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신수석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신수석의 복귀는 일파만파 커진 상황을 일단 봉합하는 차원으로 문 대통령이 교체를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재신임 인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인사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정권 수사팀이 이제 뭐 기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7일 검사장 인사와 오늘 중간 간부 인사 모두 규모가 크진 않았죠.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 24일 이후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수사팀이 대폭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총장이 바뀌게 되면 검사장급인 대검 참모진도 진영을 새로 짤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네, 이 기자, 오전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그러니까 대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조 차장의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조 차장이 공개적으로 법무부에 핀셋 인사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핀셋 인사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핀셋처럼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만 콕 집어 바꾸는 인사를 의미합니다. 검찰은 보통 인사 과정에 대해선 공개적인 언급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 차장이 장관과 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다면서 법무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만큼 검찰 내부에 법무부의 인사 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이 쌓였고 이를 외부로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데 검찰 인사 때마다 이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 인사안의 제가 과정에서 불거진 신수석 패싱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선 발표 후 사후 보고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게 없죠.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야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청와대가 이미 답변하며 다시 또 이 공을 청와대로 넘겼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은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을 배제하고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청와대 발표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사 대통령 제가 받고 발표하신 건가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장관이 직접 했습니까? 박 장관은 오후에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선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 태도가 전 법무부 장관을 생각나게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 버전 2예요. 불편한 질문은 아예 입을 닫고 또 동문서답하고. 불확실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당은 박 장관의 답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이번 사의 파동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일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검사 인원 자체가 준 거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업장과 개인 간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죠. 방역당국은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본 뒤에 평소처럼 일요일이 아닌 금요일쯤, 그러니까 조금 앞당겨서 거리두기 조정과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2명입니다.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큽니다. 대형 병원과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가족과 지인 사이 감염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전후로 현장 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이번 집단 감염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최근 2를 넘어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9명 늘어 누적 1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방역당국은 새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할지 결정하는데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거리두기 강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34.4%에 그쳤습니다. 자영업자만 거리두기 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음 달 2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 매일 등교와 함께 예정대로 개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고 그 다음 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아봐라는 말에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논란이 일었었죠. 정은경 질병청장이 여기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 오전 9시 국내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접종 동의 의사를 밝힌 29만 명이 첫 대상자들입니다. 접종 장소는 각 요양병원과 보건소이고 거동이 불편하면 방문 접종도 이뤄집니다. 이에 앞서 24일 경북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75만 명분이 출하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첫 접종은 저희가 이제 늦어도 백신이 2월 28일까지는 공급이 되고 백신을 받으시고 가급적이면 5일 이내에 1차 접종을 하시는 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7일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하루 전인 26일 낮 12시 10분 인천공항을 통해 5만 8천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고 곧장 중앙의료원 등 4개 권역별 예방접종센터로 이송돼 다음 날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토요일이지만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주말 내내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수도권 의료진입니다. 병원 끝 보건의료인은 3월 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1호 접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 저명 인사나 보건의료계 대표들이 먼저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송과 유통에 군과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 뉴스는 엄정 대응하는 등 백신 접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럼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방역 당국이 예고한 대로 11월이 되면 정말 집단 면역이 가능할까요? 또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할까요? 금요일이면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 심가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종 후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2주쯤 걸리는 데다 면역 형성 효과가 100%도 아니기 때문에 접종 이후에도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도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할까요? 2회 접종기 중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앞선 감염으로 체내에 형성된 항체가 얼마나 유지될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작용은 체질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통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통증이나 오한, 미열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접종 하루나 이틀 이후에 시작돼서 곧 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이면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까요? 백신을 맞은 뒤 항체가 생기는 항체 형성률이 80%라고 가정할 때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게 되면 전 국민의 56%가 면역의 방어막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어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보다 유행 규모가 2배 이상 커져도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인데 백신 공급이 늦어지거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우리나라의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중반에나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접종률 차질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신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하겠다는 응답과 미루겠다는 응답이 약 45%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오늘 백신 수급을 최대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심가현이었습니다.
경북 안동, 예천 등 전국 5곳에서 동시에 발생했던 산불은 이틀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간신히 꺼졌습니다. 사라진 산림은 축구장 500개 크기. 하지만 예년보다 많은 2월 산불에 당국은 산불 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도 없고 바람도 강하고 지금이 산불엔 최악이거든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산능선을 따라 불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5km까지 띠를 이룬 화염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민가를 위협합니다. 날이 밝자 댐에서 물을 담은 헬기들이 연방 물을 퍼담아 불길에 쏟아붓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안동시 임동면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초속 13m의 간풍을 타고 불은 삽시간에 번져 주민 450여 명은 긴박하게 대피해야 했습니다. 주민 88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은 산불이 너무 심해서 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화마가 삼키고 간 야산은 나무는 물론 풀뿌리조차 남지 않고 잿더미가 됐는데요. 불길이 마을까지 덮치면서 자칫 LPG통이 폭발해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헬기 23대와 특수진화대 등 1,400여 명이 고군 분투한 끝에 불은 2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안동 인근 예천에서 난 산불은 영주시 장수면까지 넘어간 뒤 1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남 하동과 충북 영동, 충남 논산 등 5곳에서 오늘까지 이어진 산불로 353헥타르, 축구장 494개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야간 산불로 전국적으로 5건이 이렇게 발생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산나무를 채취하면서 일부 화기물질을 가져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잇따르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강한 바람을 만나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인근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불과 싸워야 했습니다. 캠핑장 등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마저도 안전치 못했죠. 강진우 기자가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과수원으로 번진 산불은 농가까지 태울 기세로 달려듭니다. 가방하고 옷 한 벌을 막 엮고 막 나왔지 뭐. 정신이 없었지 뭐. 놀란 주민들은 길 건너 캠핑장으로 황급히 피신했지만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연기 저쪽 넘어서 확 넘어와. 일살피 홀로 넘어오는데 동네 다 서는 줄 알았어. 경남 하동 악영에서 난 산불도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습니다. 강풍을 만난 불은 19시간 동안 산 전체를 태울 기세로 퍼져 나갔습니다. 산 정상까지 번진 산불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 50여 명이 살고 있는 이곳 산골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버려두고 마을 해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세상 살다 이때 산불은 너무 놀랬다. 밤새도록 이래가 좀 더 산만 쳐다보고 정도로. 산불은 모두 꺼진 상황. 혹시 숨은 산불이 되살아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은 오늘 밤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할 형편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보통 산불은 3, 4월에 많이 나는데 올해는 2월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죠. 눈, 비가 거의 오질 않고 고온은 건조한 바람도 강하기 때문인데 당분간은 이런 날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올해 2월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이달에 전국적으로 5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영남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벌써 지난해 42건을 넘어섰고 61건이 난 2019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산불이 잦아진 원인은 건조한 날씨 때문입니다. 이달 경북에는 평년의 절반 정도만 비가 내렸고 특히 강원도에는 평년의 15% 수준의 비가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 지역은 다가오는 3월에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동안의 기온이 좀 많이 오르는 형태에서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더욱 건조해지는. 봄부터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양간지풍도 걱정입니다.
양간지풍은 양양과 간성 사이를 통과하는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풍속이 빨라 산불이 나면 대형으로 번지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산림감시대를 조직해서 산불 위험이 있는 곳에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드론이라든가 이런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서 산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 조심 기간은 5월 15일까지. 끝날 때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센입니다. 광주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죠. 양동시장 앞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마치 테러 현장을 보는 듯한 폭발에 인근 상가도 피해를 봤는데요. 부탄가스를 싣고 가다가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의 광주 양동시장 앞 도로입니다.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지나가나 싶더니 폭발합니다. 차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들은 10m를 날아 인근 상가를 덮칩니다. 충격으로 천장 타일도 떨어지고 팔던 가구들도 망가졌습니다. 테러하는 그 차가 폭파하듯이 그냥 순간 폭파하면서 그냥 사방으로 그냥 파편이 터진 거죠. 화상을 입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폭발한 차량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고 안에서 부탄가스가 발견됩니다. 인테리어업을 하시는데요. 거기 토지지를 사용하시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실어져 있던 걸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켠 순간 펑 했다고 이렇게. 폭발 사고가 난 도로 옆에는 광주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나기 전에 지나던 여성은 불과 몇 초 사이로 큰 화를 면했습니다. 크게 놀란 상인들도 곧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소화기를 들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또 2차 폭발이 있을까 봐 겁은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또 터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끄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사람이 먼저니까. 경찰은 폭발한 차량을 그대로 국과수에 보내 정확한 폭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술에 취해 버스에 올라타 기사를 둔기로 폭행하고 승객에게는 소화기를 난사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담배를 좀 끄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 기사의 말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안 바닥과 좌석에 소화기에서 나온 하얀 분말가루가 잔뜩 뒤덮여 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승객 1명을 제압합니다.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버스에 올라탄 3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담배를 끄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60대 버스기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자신을 제지하는 승객 7명에게 버스 안에 비치된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비상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강목이 한 50cm 정도 좀 되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요. 가지고 올라탄 겁니다, 버스에. 내려달라 하니까 운행 중이라서 안 내려주니까.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가해 여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11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MBN이 도주부터 검거까지 당시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서 나와 빠른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하다가 지난 2019년 5월에 출소한 40대 김모 씨입니다. 도로가에서 다시 발견된 김 씨는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기 전 발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다음 이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김 씨가 택시에서 내린 곳은 전북 군산의 유흥가였습니다. 한 모텔로 들어온 김 씨는 돈을 내지 않고 곧장 방으로 올라갑니다. 달방이냐고 물었나 봐요. 있다고 하니까 돈은 내일 드릴게. 6개월이 있을 거니까. 김 씨가 모텔로 들어간 지 8시간 뒤 경찰관 수십 명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3층 방에 숨어있던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익산을 거쳐 군산으로 이동했지만 도주 11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CCTV 전부 다 확인하고
또 여관 50여 곳 일일이 다 수색을 해서 결국은 피의자를 검거를 한 것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도주 행각을 벌이는 동안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60대 남성이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신 작성해줬던 기초생활수급비 서류가 잘못돼서 돈을 제때 못 받게 되자 다투게 됐다고 합니다. 박기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급차 한 대가 황급히 유턴을 합니다. 뒤이어 순찰차가 연달아 들어오고 경찰이 도착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6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범행을 벌인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곳 고시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시원 입주자였던 두 남성은 피해 남성이 가해 남성의 기초생활수급비 서류를 잘못 작성해 수령에 차질을 빚게 되자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두 남성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백신 접종 1호네요. 누구인지 결정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요양병원 간호사가 백신 접종 대상 1호로 꼽혔었는데요. 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백신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불필요한 잡음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유 전 의원에게 무책임한 술수라면서 유 전 의원에게 자기랑 같이 백신을 맞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니까 먼저 맞아라라고 한 건데 네가 먼저 맞아라 했으니까 좀 엉뚱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 논쟁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참여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백신 접종 논란이 거세지자 오늘은 안철수 대표가 백신을 먼저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화면으로 보시죠.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저는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1호 접종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 틈새를 공략해서 내가 나서겠다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백신 접종 1호가 돼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백신 1호 접종에 대한 공방이 국민 불안감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서 뭐 하는 짓들인지 양쪽 다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뼈 있는 일갈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배민 키트 논란.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한테 뭐 간식을 주라는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 많이들 주문해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왜 배송 기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배민 측에서 배달 기사에게 줄 간식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만 가방을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이게 논란이 되면서 6시간 만에 이벤트를 접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업체에서 기사님들한테 그러니까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간식을 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간식 가방에 배달 기사를 위한 간식을 넣어서 고마움을 표시해달라 하는 취지로 배달의 민족에서 이벤트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고객들 사이에서
업체가 해야 할 일을 왜 이용자가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달 기사들의 반응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복지를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라는 거였고요. 우아한 형제들 측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조기 종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고객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주면 모를까. 네. 이렇게 권해서 억지로 주는 간식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강제를 업체가 한 건 아니지만 뭔가 강제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만들어진 거죠. 세 번째 키워드 볼게요. 목숨 위협 컬레버. 이거는 뭡니까? 최근에 편의점에 가면 이색적인 컬레버 제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곰표 맥주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최근 필기구를 만드는 회사의 브랜드로 음료수가 나온다든지 구두약 브랜드로 초콜릿이 나온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한 일부 누리꾼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컬레버 제품이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게 목숨을 위협하는 거죠? 이게 성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약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초콜릿을 한번 아이가 먹었다면 나중에 집 안에 실제 구두약을 초콜릿으로 착각을 하고 먹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인 거죠. 예전에도 바둑알 모양의 초콜릿이 한때 유행이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어린아이들이 실제 그 바둑알을 초콜릿으로 착각해서 삼켜서 이 제품 생산이 중단이 된 적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 제품을 생산했던 회사 측은 이런 소문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린이들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네요. 어른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휘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 보이콧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행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일까요? 의협이 접점을 찾자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시사하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나 회계사도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박탈한다며 의협의 반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도를 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의사직에만 예외를 둬야 할 그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되 의료과실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의협은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논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둔 만큼 의사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정부 방역 정책에도 적자는 차질이 예상돼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회는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9개 회사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나온 포스코 회장은 그럼 롤러에 압축이 돼 숨진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9개 회사 대표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결국 나온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여야 의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디스크를 앓고 있는데 가끔씩 무리하면 좀 언제든지 허리 아픈 것도 그랬는데 불편한데 그 롤러에 막 압착돼서 죽고 그러면 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청문회에서는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 장덕준 씨 사건을 비롯해 산재 불인정 의견이 다른 회사보다 3배나 높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Deceased Mr. Zhang and his family, I think it's a terrible situation, about the same age, and I can't imagine everything in my power to try to mak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작업자들의 위험한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근로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들 9개 기업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최근 5년간 인정되는 것만 100명을 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오늘 이 청문회가 열린 것이었지만 답은커녕 또 호통과 창피 주기만 있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폭발, 추락, 끼임, 중공업 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입니다.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숨진 한 청년 협력업체 직원. 끝나지 않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장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난해 11월 광양제철소에선 폭발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 달 뒤엔 배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선 6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청문회 증인 대상 기업 9곳의 최근 5년 동안의 산재 사망자 수는 모두 108명. 여기에 산재 신청 과정에서 받는 유가족들의 고통도 상당합니다.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유족들은 2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쿠팡이 우리에게 보여준 너무나 비인간적인 모습이 떠올라 화가 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수백만 명이 총파업에 나선 5.2 항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2일을 뜻하는 건데요. 이미 4명을 목숨을 잃었고 오늘도 군부는 무력 진압을 경고했지만 민주화의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최대 규모로 사람이 더 많이 몰렸죠. 전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데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물결이 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집니다. 만달레이 중심가를 가득 메운 인파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수백만 명이 일제히 일손을 놓고 민주화를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오늘 시위는 2021년 2월 22일이라는 날짜에서 착안한 5.2 항쟁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34년 전 아웅산 수치 여사의 주도로 일어난 8888 항쟁을 본뜬 이름입니다. 전날 군부는 시위 진압에 인명피해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လုံစော်သူများအနေဖြင့်နောက်ကွယ်မှနေ၍ပြည်သူလူထုကိုထိတ်တိုက်ရင်ဆိုင်ရေးလမ်းကြောင်းပေါ်သို့မရောက်ရောက်အောင်တွန်းပို့၍စိတ်လှုပ်ရှားခံစားလွယ်သောလူငယ်လူရွယ်များကိုထိခိုက်ဒဏ်ရာရသေဆုံးမှုများဖြစ်လာအောင်လှုံ့ဆော်ဆောင်ရွက်လျက်ရှိပါသည် 이미 시민 4명이 군경의 실탄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유엔과 세계 각국은 일제히 유혈 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지만 미얀마 외교부는 내정 간섭을 말라며 맞서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곳, 여행업계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특히 여행을 하지 말라면서 여행업은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고 하니 속이 터질 일입니다. 여행업계가 오늘 청와대로 달려가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상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1991년부터 30년간 여행사를 운영했던 이상원 대표.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상 영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20억이던 매출은 0원이 됐고 가족 같았던 직원도 이제 한 명만 남았습니다. 한두 달만 버티면 되겠지가 이건 아닌구나. 제 책상과 의자와 집기류를 다 정리하면서 돈 주고 버리고 나갈 때는 참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진짜 여행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사실 좀 서글펐어요. 지난해 10월 기준 여행업에 등록된 17,600여 개 여행사 중 25%가 넘는 4,583개의 업체가 휴폐업 상태입니다. 여행업 종사자 8만 2천여 명 중 절반이 넘는 4만 8천여 명이 휴직 또는 실직한 상황입니다.
위기의 여행사들은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국내 여행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해외여행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놓고 저희는 집합 금지 명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만 원만 줍니다. 이게 뭔... 비대위는 이어 업계 생존을 위해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와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관광 분야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라고 주문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각 지역별로 어려운 정도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주는 관광객 감소로, 인천은 공항 이용객이 줄면서 더 힘들었죠. 김경기 기자가 주요 경제 지표별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각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파란색은 1년 전보다 감소, 붉은색은 증가를 나타냅니다. 서울 단 한 곳만 플러스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화랑으로 관련 서비스 업종의 생산이 증가한 겁니다. 반면 관광산업 의존이 큰 제주도는 마이너스 10%, 국제공항과 항만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인천도 비슷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영향으로 역시 제주와 서울, 인천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출은 어떨까요? 대전 충북 지역은 반도체와 전기 전자제품 수출이 늘며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자동차와 석유 수출이 줄어든 울산과 부산, 전남은 마이너스 폭이 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타격을 받았고 또 그 이전부터 이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불경 지역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다만 이들 지역은 수출 부진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과 공장 등 건설 수주액은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 전체 20%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브라질의 2배. 뉴욕타임즈는 세계 1,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을 다 합친 수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죠. 가장 신속하게 백신 접종에 나섰던 이스라엘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거, 그린 패스만 있으면 식당도 갈 수 있고 스포츠 경기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헬스장에 들어선 손님이 직원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발급한 이른바 그린 패스.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모두 마쳤거나 감염 후 회복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מעולה, זה היה חסר מאוד. עכשיו שיש דרכון ירוק, רוצים להתחסן, זה הכי כיף שבעולם. 이스라엘이 일상으로의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린패스 소지자는 헬스장뿐 아니라 영화관, 수영장, 식당 출입이 가능하고 외국 여행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לכל שאר האירועים של התרבות, של הספורט, של הפנאי, שפותח בהדרגה עכשיו התו הירוק פותח בהדרגה את המדינה. 다만 6개월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린패스를 위조했다 적발되면 17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단 시장은 활기를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אנחנו ממש שמחים לחזור, מתרגשים מאוד, מצפים לקהל שיגיע. 이스라엘에서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현재 전체 인구의 30%를 넘습니다. 한때 10,000명을 넘던 하루 확진자 수는 최근 3,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려야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고 변이 확산이란 숙제가 남은 상황에서 종식 선언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집밥을 자주 먹게 되면서 반조리 식품, 이른바 밀키트 찾는 분들 많죠. 지난번 산천어 축제가 취소되자 강원도는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산천어 밀키트를 출시해 완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무궁무진한 밀키트의 세계, 권영범 기자가 세상 돋보기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집 식탁이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식사 세트를 뜻하는 밀키트 덕분인데요. 저처럼 요리를 잘 못해도 조리법만 따라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갈수록 진화하는 밀키트 시장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딱 만들기 좋게 양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썰어서 넣으면 돼요. 그렇죠? 얘한테. 근데 진짜 비주얼이나 이런 거는 밖에서 사 먹는 것 같아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건 찌개와 조림류. 신선한 재료와 양념까지 들어있어 끓이기만 하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호텔이나 유명 식당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텔의 음식을 직접 가정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어서 고객님들께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밀키트로 만든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겨울철 대표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취소되자 강원도는 준비했던 산천어를 매운탕과 조림용 밀키트로 내놓았는데요. 판매를 시작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포항 특산물 구룡포 과메기도 밀키트로 변신해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밀키트 제품 가운데 이 뱅쇼 밀키트를 직접 사봤습니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재면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철 유럽에서 즐겨 마시는 이 뱅쇼를 만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조리법 덕분에 직장일로 바쁜 40에서 50대 밀키트 소비자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의 이러한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 이러한 것을 이제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밀키트이고 고급화되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밀키트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원으로 지난 2018년보다 무려 5배나 올랐는데 오는 2024년엔 7천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요리의 맛부터 개인별 취향과 실속까지 챙길 수 있게 만든 밀키트의 진화가 과연 우리의 식문화를 어디까지 바꾸게 될까요? 세상 돋보기 권용범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박상하가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박상하는 자신이 학폭 가해자라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지만 논란 사흘 만에 가해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 외교부가 일본 측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로 소마히로 회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한 한편 외교부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K리그 개막을 앞두고 구단들이 흥미로운 설전을 펼쳤는데요. 팽팽한 입축구.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와 이번 시즌 재건을 노리는 FC 서울과의 만남.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선제 공격은 전북이 날립니다. 하지만 또 전북에서는 이제 택배 배달이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지 않고 받아치는 기성용.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K리그에 오자마자 최고령 감독이 된 홍명보 울산 감독. 예전과 달라진 게 있을까요? 한데 그 사이에 좀 주름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홍명보 감독에게 2002 한일 월드컵 후배인 성남의 김남일 감독은 당찬 선전포고를 날렸는데요. 전북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맞대결을 펼칠 때는 저희가 소방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냉수로 아주 잠재우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말 기지개를 켜는 K리그. 입축구보다 더 흥미진진한 실제 축구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이 주축 선수가 대거 빠진 이번 시즌도 우승할 수 있었던 건 우승 청부사 위성우 감독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적재적소 전술과 선수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하는 리더십이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은행이 BNK를 상대로 통산 13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순간 주포 김정은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외국인 선수 폐지로 정통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위성우 감독의 매직이 다시 발휘됐습니다. 지난달 신한은행에 4.8초를 남기고 2점 뒤진 상황에서 역전승한 건 역사에 남을 명장면. 지현이가 스크린같이 골 넣어주면 이거 블랑 쳐버려. 보라서 3점 쏴버려. 어쨌든 연장은 못 이겨. 거짓말처럼 박지현과 홍보람의 이중 스크린에 의한 박혜진의 석점슛 기회가 왔고 그대로 림에 꽂혔습니다. 위 감독은 FA 박혜진을 잡으려고 달라지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켰습니다. 호통과 짜증을 줄이고 선수를 안아주는 등 칭찬으로 길을 살렸습니다. 늪가기 선수 김진희가 단 한 개 차이로 도움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감독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감독 부임 후 9시즌에서 8번 우승하며 여자농구 역사를 새로 쓰는 위성우 감독. 제도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선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 결국 우리은행이 우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대로 봄이 오나 싶더니 계절의 시계가 다시 겨울로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 내려가는 지역들이 많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도 또다시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도 영하 5도로 밤사이 17도 이상이나 기온이 곤두박질 치는 건데요. 그동안 포근했던 터라 내일 아침 우리 몸은 더 춥게 느낄 수 있어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죠. 오랫동안 비 소식이 없었던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진 건데요. 현재 강원 영동 지역과 충북, 경북과 남부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지방 오늘 낮 동안은 20도를 웃돌며 무척 포근했는데 내일은 한낮에 광주 8도, 대구는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 속에서 내일도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진 뒤 목요일부터는 다시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